한국이 인공위성을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2001년 말레이시아와 첫 해외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요. 한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을 만든 팀의 일부가 만든 회사입니다. 바로 세트레가인데요. 현재 최대 주주는 30%의 지분을 소유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이고 김승현 회장의 아들인 김동관 하나솔루션 사장이 무보수 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세트레가이는 카이스트의 인공위성 연구센터에서 출발했는데요. 한 분이 모든 일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 최순달 카이스트 명예교수님입니다. 카이스트를 만든 장본인이자 한국을 인공위성과 통신 강국으로 이끈 선구자로 평가받는 분이죠. 1989년 카이스트의 한강의실 칠판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가 돈도 내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라. 너희가 공부하는데 쓴 돈은 국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은 시장에서 채소나 생선을 파는 할머니의 전대에서도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 바로 고 최 박사가 우리별 일기생들에게 유학 설명회에서 한 말입니다. 당시에 인공위성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한 한국에서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외국 유학을 통해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하고 카이스트 졸업생들을 영국 서리대학교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을 보내며 최 박사가 한 말은 이준 열사가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조선이 독립국임을 알리는 데에 뜻이 꺾이자 자결했던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말아였습니다. 유학생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년. 부족한 지원금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영국 연구원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현재 연구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쓰레기통에 버린 자료를 뒤져가며 연구했습니다. 실패하면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연구해 다들 불가능하다며 비웃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한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우리별 1호였지만 영국의 기술과 부품을 그대로 들여왔다는 이유로 남의 별 1호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2호를 거쳐 3호는 진정한 의미의 국산 위성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설계, 제작, 시험, 운영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거죠. 영국에서 수많은 나라의 학생들이 기술을 배웠지만 독자적인 인공위성을 만든 곳은 한국뿐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유학을 떠난 학생들 대부분은 인공위성 제작에만 몰두하느라 박사학위도 따지 않고 논문도 내지 않았습니다. 인공위성연구소의 연구비를 지원하던 한국연구재단은 박사도 부족하고 논문도 없는 연구소에 대해 매우 미흡하다는 최종 평가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연구소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결정이 내려졌고 연구원 절반 이상이고 최 박사가 설립한 한국 최초의 인공위성 벤처기업인 세트레가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렇게 한국 최초로 해외로 인공위성을 수출하는 벤처기업이 탄생한 것입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인공위성 분야는 기술이 축적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논문이나 특허도 잘 내지 않는 분야라고 합니다. 당시 개발자분들을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인공위성은 무게에 따라 초소형, 소형, 중형, 대형 위성으로 나누는데요. 초소형은 100kg이야. 소형은 100에서 500kg, 중형은 500에서 1000kg, 대형은 1000kg 이상입니다. 카이스트가 초소형과 소형 위성에 집중했다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카리는 중형, 대형 위성에 집중했습니다. 중형 위성이 나리랑 1, 2호, 대형 위성이 나리랑 3, 3A, 5호 위성, 그리고 차세대 중형 위성 1호를 개발했습니다. 인공위성의 눈은 반사경 크기에 따라 시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반사경의 크기에 따라 인공위성을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소형은 0.3m 이하, 중형은 0.3에서 0.6m, 대형은 0.6m 이상의 크기를 말합니다. 첩보 영화에서 보는 수준의 해상도를 가진 인공위성 반사경은 1m가 넘습니다. 1m급 반사경은 고도 200km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볼 수 있는데요. 전략물자로 구분돼 수출이 매우 제한적이고 제작 기술 이전도 불가능해 독자 개발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2014년 초경량 1m급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사경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반사경은 카메라가 지상을 또렷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빛을 반사해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일그러진 곳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밀하게 다듬는 제작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반 거울은 유리 뒤에 은 도금을 하는데요. 은 도금이 거울보다 흠집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공위성 반사경은 흠집 걱정이 없기 때문에 거울 앞에 은이나 알루미늄 등을 코팅합니다. 일반 카메라 초점은 렌즈를 통해 모으는데요. 위성은 반사경을 통해 초점을 모읍니다.
한국의 전자광학 센서의 수준은 세계 정상급입니다. 아리랑 3A 반사경 크기는 81cm였는데 55cm의 해상도를 가졌는데요. 4세대 중형위성 1호는 반사경이 60cm인데도 0.5m 해상도를 가졌습니다. 반사경이 작아지는데도 해상도는 증가하고 있죠. 광학 정렬을 통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광학위성에 반사경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시죠? 4세대 중형위성은 5장의 반사경이 들어가는데요. 반사경 하나를 사용해 초점을 잡으면 렌즈와 같이 초점 매치는 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또렷한 초점을 잡기 위해 보정이 필요한데요. 여러 번 보정할수록 초점이 정확해집니다. 하지만 보정을 할수록 어두워지게 되죠. 반사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4에서 10번의 보정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보정을 위해 반사경을 정렬하는 것을 광학정렬이라고 하는데요. 광학정렬이 가능한 나라는 한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영상 레이더를 탑재한 아리랑 5호의 해상도는 1m인데 아리랑 6호는 해상도 0.5m의 영상 레이더를 탑재합니다. 전문가들은 광학 카메라 해상도는 물리적 한계에 봉착해 있으며 위성 영상을 받아들이는 디텍터, 영상 보정 기술 등 소프트웨어적인 발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소형 위성, 초소형 위성의 작은 크기에 과거 중형 위성 이상의 기능을 담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전 세계는 소형 위성에 대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스페이스X사는 스타링크라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27kg 소형 위성 42,000기를 저고도에 띄어 전 세계에 사각지대가 없는 광대역 인터넷망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현재 2,000여 개의 소형 위성을 운용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의를 했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스페이스X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면 준비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정부 주도의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KT와 한화 등의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학, 통신 위성이 주를 이루는 상용 위성과 달리 군용 위성은 사 위성이 감시, 정찰 위성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악천후나 야간에도 영상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보유한 유일한 사 위성인 아리랑 5호는 영상 레이더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이탈리아 업체가 국내에 들어와 제작했습니다. 아리랑 6호도 영상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국 주도로 해외 업체로부터 기술 자문과 도움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100% 한국이 만드는 최초의 사 위성은 한화에서 개발 중인 초소형 사 위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미사일 감시, 정찰을 위한 위성들이 줄줄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425사업으로 개발되는 광학 위성 1개, 사 위성 4개, 총 5개 위성을 2025년까지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5개의 정찰 위성은 2시간마다 한국을 지나게 되는데요. 위성의 촬영 시간은 3에서 4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찰 공백 시간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초소형 사 위성을 개발 중인데요. 11개의 전자광학 위성과 40개의 사 위성은 빠르면 2023년부터 발사됩니다. 초소형 위성은 30분 이내에 방문 주기를 가져 보다 촘촘하게 북한을 감시해 정찰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 1m급인 영상 레이더를 탑재한 초소형 사 위성은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상 레이더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실개구면 레이더 RAR과 합성개구 레이더사입니다. 레이더는 안테나의 직격이 클수록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테나의 직경을 크게 하지 않으면서 높은 해상도를 얻기 위해 개발된 것이 사 시스템입니다. 한화가 개발 중인 사 위성은 고도 500km의 높이에서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500km 높이에서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속 약 8km의 속도로 운항해야 합니다. 고도 500km에서 레이더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데는 0.00333초의 지연이 발생하는데요. 사 위성이 26m를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사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을 합성하면 안테나 길이가 26m인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초소형 사 위성은 100% 한국이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요. 한화는 중형 사 위성을 개발하며 습득한 기술과 KF-21.2기의 A사 레이더 기술을 활용해 초소형 사 위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425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초소형 사 위성의 해상도가 이동식 발사대를 탐지 추적하기 어려운 1m급이라는 점을 들어 쓸데없는 혈세 낭비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 TEL을 감시 정찰하기 위해 해상도가 0.3m급은 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자광학 위성이 촬영한 영상의 해상도를
최대 4배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화질 개선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이 있는데요. 동일한 영상을 가지고 4배 더 선명한 영상을 뽑아내는 거죠. 싸 위성은 영상 보정 기술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2022년 5월 방위사업청은 인공지능 기반 초소형 위성체계, 싸 징후탐지 및 초해상도 영상 복원 기술을 위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공모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낮은 해상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아리랑 3호 위성과 차세대 중형위성의 사진을 보면 2.8m급과 2m급의 차이로 보기에는 화질이 너무 좋아졌는데요. 단순히 해상도가 개선되었다기보다는 영상 처리 기술의 발달로 보다 선명한 영상을 얻는 것으로 보입니다. 싸 위성 사진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상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개발자의 말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정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목적이 북한 미사일의 준실시간 감시 정찰인 만큼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북한 미사일을 감시 정찰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초소형 싸 위성은 접힌 상태로 띄우고 우주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펼쳐졌을 때 가로 3m, 세로 0.7m, 두께 0.15m였습니다. 최근 소개되는 초소형 싸 위성은 가로 2m, 세로 1m로 접히지 않는 형태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무게는 80kg 정도이고 가격은 70에서 8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대형 위성 1개의 양산 가격이 2,400억 원, 중형 위성이 800억 원임을 감안하면 중형 위성 1개 양산 가격에 초소형 위성 10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기술 발전이 지금처럼 급격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싸게 만들어 빨리 올리고 새로운 기술로 더 첨단화된 위성을 올리는 거죠. 싸 위성에 들어가는 레이더는 KF-21 A사 레이더에 송수신 장치를 활용했는데요. A사 레이더의 이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초소형 싸 위성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길 바라며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